이른 아침 서울 외곽의 한 작은 장례식장에 한 대의 연구차가 도착했습니다. 정민수는 이미 준비를 마친 상태였죠. 15년째 장례 지도사로 일하고 있는 그에게 이런 아침은 일상 그 자체였습니다. 연구차에서 내린 시신은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관련 서류를 확인하니 가족도 없이 혼자 와 있었습니다. 또 무연고자인가 보네. 정민수는 혼잣말을 하며 시신을 옮겼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들어 가족도 없이 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었죠. 그는 시신을 정성스럽게 수습대로 옮긴 뒤 평소처럼 시신을 닦고 옷을 입히기 시작했습니다. 시신을 살펴보니 별다른 외상은 없었어요. 부검보고서에 따르면 심장마비로 인한 급작사였습니다. 정민상은 오랜 경험으로 시신의 상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었죠. 근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시신의 표정이 너무 평온했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죽은 사람치고는 말이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고통스러운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인데 이 남성의 얼굴은 마치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이상하네. 정민수는 시신의 옷을 갈아입히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시신이 입고 있던 셔츠를 벗기면서 안감 부분을 만져보니 무언가 딱딱한 것이 느껴졌어요. 작은 종이 조각 같은 것이 안감 사이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민수는 호기심에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부분은 손으로 꿰맨 흔적이 있었어요. 기계로 박은 정제된 바느질이 아니라 사람이 손으로 급하게 꿰맨 자국이었습니다. 정민수는 15년간 이런 일을 해왔지만 셔츠 안감을 이렇게 손으로 꿰맨 경우는 처음이었어요. 무엇보다 손으로 꿰맨 부분에서 무언가 종이 같은 것이 느껴진다는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뜯어내기 시작했어요. 오래된 실이라 쉽게 풀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종이 쪽지가 나왔죠. 흰색 종이에 검은 펜으로 쓰인 글씨가 보였어요. 정민수는 종이를 펼쳐보며 그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 쪽지를 펼쳤습니다. 종이는 작은 메모지였고 그 위에 검은 펜으로 쓰인 글씨가 나타났어요. 글씨는 급하게 쓰여진 것 같았지만 또렷하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그 5글자를 읽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 정민수는 종이를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죽은 사람의 옷에서 나온 쪽지에 이런 글이 적혀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등골이 서늘해지면서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어요. 15년간 이런 일을 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정민수는 시신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평범해 보이던 시신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이 쪽지를 숨겨놓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일까요? 대체 무슨 의미인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정민수는 본능적으로 휴대폰을 꺼내서 쪽지를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시신과 함께 있던 서류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성명은 이태연, 나이는 53세, 직업은 무직으로 나와 있었어요. 주소는 서울 외곽의 한 원룸이었고 가족이나 연락처는 없었습니다. 전형적인 무연고자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이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무연고자라면서 왜 이런 메시지를 남겨놓은 것일까요? 더군다나 셔츠 안감에 손으로 꿰매서 숨겨놓다니 이건 분명히 의도적인 행동이었어요. 정민수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수는 잠시 고민했어요. 이런 이상한 일을 경찰에 신고해야 할까요? 하지만 단순히 쪽지 하나만으로는
어떤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저 죽은 사람의 마지막 유언 같은 것일 수도 있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죠. 하지만 이상한 느낌은 계속되었습니다. 정민수는 다시 한번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신의 발목 부분에 희미한 문신이 있었어요. 거의 지워진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면 무언가 숫자나 문자가 새겨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었죠. 정민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이런 이상한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었어요. 그는 결국 경찰서에 전화를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있는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정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경찰관은 처음에는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어요. 무연고자 시신에서 이상한 쪽지가 나왔다는 정도로는 특별한 사건으로 보기 어렵다는 반응이었죠. 하지만 정민수가 끈질기게 설명하자 결국 경찰관 한 명이 장례식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쪽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도착한 경찰관은 김영사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피곤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민수는 사진으로 찍어둔 쪽지를 보여주며 상황을 설명했어요. 김영사는 쪽지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이상하긴 하네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뭔가 사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김영사는 시신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정민수는 발목에 있는 희미한 문신도 보여줬어요. 김영사는 돋보기를 꺼내서 자세히 살펴보더니 놀라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문신은 거의 지워져 있었지만 자세히 보면 숫자와 알파벳이 조합된 것 같았어요. 이건 군번 같은데요? 김영사의 말에 정민수도 놀랐습니다. 군번이라니, 그렇다면 이 사람은 군인이었을까요?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무직이라고 나와 있었어요. 김영사는 즉시 신원 확인을 위해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문신 부분도 사진으로 찍어 기록했어요. 일단 신원 확인을 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며칠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김영사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정민수는 홀로 남겨진 채 시신을 바라보며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이태연이 맞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인 걸까요? 쪽지에 적힌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틀 후 정민수는 장례식장에서 일상적인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김영사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후 2시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성은 울음을 터뜨리며 정민수에게 달려왔어요. 오빠가 여기 있다고 들었어요. 이태연이 여기 있다고. 여성은 이태연의 여동생 이미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급히 왔다고 했어요. 정민수는 그를 시신이 있는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이미연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이 사람은 제 오빠가 아니에요. 이미연은 시신을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정민수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신원이 이태연으로 확인되었다고 들었는데 여동생이 다른 사람이라고 하다니요. 이미연은 계속 울면서 설명했습니다. 오빠는 이런 셔츠를 입지 않아요. 오빠는 항상 단정한 옷만 입었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오빠보다 살이 좀 더 쪄 보여요. 이미연의 말에 정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신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왜 이태연의 신원으로 처리된 것일까요? 그리고 쪽지에 적힌 메시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미연은 시신을 보며 계속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민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미연은 오빠의 사진을 휴대폰에서 꺼내서 보여줬어요. 사진 속의 이태연은 확실히 시신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오빠는 작년에 연락이 끊어졌어요. 제가 아무리 찾아도 연락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소식을 듣게 되다니. 이미연은 중간중간 흠이면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오빠 이태연은 군에서 제대한 후 여러 일을 하며 살아왔는데 작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고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달려왔는데 이 시신이 자신의 오빠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했습니다. 오빠는 목에 작은 상처가 있어요. 어릴 때 사고로 생긴 흉터인데 이 사람에게는 그런 흉터가 없어요. 이미연은 시신을 자세히 살펴보며 여러 가지 차이점을 지적했어요. 체형도 다르고 손가락의 모양도 달랐습니다. 무엇보다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것이 이상했어요. 정민수는 김영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김영사는 급히 장례식장으로 다시 왔습니다. 이미연은 김영사에게도 똑같은 설명을 했어요. 자신의 오빠가 아니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영사는 다시 한번 신원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이미연은 다른 제안을 했어요. 이 사람이 입고 있던 옷에서 나온 쪽지 이야기 들었어요. 그 쪽지 한 번 더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정민수는 사진으로 찍어둔 쪽지를 보여줬습니다. 이미연은 그 글씨를 보더니 놀라운 반응을 보였어요. 손으로 입을 막고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 글씨체, 이건 오빠 글씨가 맞는 것 같아요. 이미연의 말에 정민수와 김영사는 모두 놀랐습니다. 시신은 오빠가 아니라고 하면서 쪽지의 글씨는 오빠의 것이라고 하다니요. 이미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이태연이 예전에 보내준 편지를 꺼냈어요. 그 편지의 글씨체와 쪽지의 글씨체를 비교해 보니 확실히 비슷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고 왜 당신 오빠가 쓴 것 같은 쪽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김영사의 질문에 이미연도 당황했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민수는 이미연에게 오빠에 대해 더 자세히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빠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특별한 일이 있었나요? 이미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이태연은 제대 후 여러 일을 하다가 최근에는 정부 관련 일을 하고 있다고 했어요. 자세한 내용은 말하지 않았지만 중요한 일이라고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갑자기 연락이 끊어졌다는 것이었어요. 정민수와 김영사는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나누었습니다. 정부 관련 일이라니 혹시 이 사건이 단순한 무연고자의 사망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쪽지에 적힌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라는 메시지가 더욱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영사는 이미연의 증언을 듣고 사건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무연고자 사망이 아니라 더 복잡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았어요. 김영사는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했고 이 사건은 특별수사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정민수와 이미연은 수사에 협조하기로 했어요.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경찰에서 시신의 정체를 확인했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은 이태연이 아니라 박성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박성우 역시 이태연과 같은 부대에서 근무했던 동료였다는 사실이었어요. 둘 다 같은 기밀시설에서 일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박성우는 이미 6개월 전에 군 병원에서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김영사의 말에 정민수와 이미연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죽을 수 있는 걸까요?
이미연은 오빠가 박성우에 대해 말한 적이 있는지 기억을 떠올려 보았어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함께 일했던 동료가 있었다고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본 이 사람은 박성우가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이태연의 신혼으로 처리된 거예요? 이미연의 질문에 김영사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수사는 더욱 복잡해져 가고 있었어요. 경찰에서는 이태연의 행방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태연의 마지막 근무지에서는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았어요. 보안상의 이유로 말할 수 없다는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정민수는 이런 상황에서 쪽지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라는 메시지가 이제는 더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이태연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자신의 신혼으로 죽었다는 것을 알리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이태연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미연은 자신의 기억을 더 열심히 떠올려 보았습니다. 오빠가 마지막으로 연락했을 때 뭔가 이상하다고 했던 것 같았어요. 주변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잠시 연락을 끊겠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이제 생각해 보니 그것이 마지막 연락이었어요. 오빠가 마지막에 이상한 말을 했어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거든요. 이미연의 말에 정민수와 김영사는 더욱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이태연이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 때문에 누군가가 박성우를 이태연인 것처럼 위장해서 죽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김영사는 추가 조사를 위해 이태연이 근무했던 기밀시설에 다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보안상의 이유로 자세한 정보를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오히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는 암시적인 압력까지 느껴졌습니다. 정민수는 이 모든 상황이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뭔가 거대한 일의 일부분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신 같은 평범한 장례 지도사가 이런 일에 휘말려도 되는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어요. 수사가 복잡하게 얽혀가던 중 정민수에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같은 구의 다른 장례식장에서 또 다른 이상한 시신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김영사는 정민수에게 함께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비슷한 경우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또 다른 무용고자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손바님의 이상한 것이 새겨져 있어요. 다른 장례식장의 직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정민수와 김영사는 시신을 확인하러 갔어요. 이번 시신은 40대 후반의 남성이었는데 첫 번째 시신보다 더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손바닥에 문신이 아니라 칼로 새겨진 것 같은 글씨가 있었어요. 너는 누구지? 정민수는 그 글씨를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번에는 질문 형태의 메시지였어요. 김영사도 심각한 표정으로 시신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했지만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이 사람도 이미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이에요. 최진우라는 사람인데 역시 같은 기밀시설에서 근무했었어요. 김영사의 말에 정민수는 뭔가 거대한 음모에 휘말리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이미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계속 다시 죽어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두 같은 기밀시설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일 수 없었어요. 정민수는 이미연에게 연락해서 이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이미연도 크게 놀라며 직접 확인하러 왔어요. 이번 시신도 자신의 오빠가 아니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손바닥에 새겨진 글씨를 보더니 무언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았어요. 이 글씨체,
이것도 우리 오빠 글씨 같아요. 하지만 정말 이상해요. 왜 이런 메시지를 남기는 거죠? 이미연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다면 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남기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민수는 점점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리고 있는 것 같아요. 정민수의 말에 김영사도 동의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인 사건이 아니라 더 큰 조직이나 세력이 연관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정부 기관에서 계속 정보를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정민수는 집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무언가 위험한 일에 휘말린 것 같았습니다. 이태연이 살아있다면 왜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걸까요? 그리고 이미 죽었다고 기록된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정민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일반적인 장례 지도사 입장에서 이런 복잡한 사건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고, 이제는 끝까지 진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김영사로부터 긴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특별수사팀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다는 것이었어요. 정민수와 이미연은 급히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는 여러 명의 수사관들이 모여 있었고 벽면에는 각종 자료들이 붙어 있었어요. 이태연 씨가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팀장의 말에 이미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오빠가 살아있다니,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모든 일은 무엇이었던 걸까요? 수사팀장은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어요. 이태연은 국방부의 비밀 생체 실험 프로젝트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었던 내부 고발자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태연 씨는 작년에 이 프로젝트의 불법성을 발견하고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에서 이것을 알아채고 그를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수사팀장의 설명에 따르면 이태연은 자신의 위험을 감지하고 몸을 숨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죽었다고 위장하기 위해 이미 죽은 동료들의 시신을 이용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성우와 최진우는 모두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서 의문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오빠가 그 쪽지들을 남긴 거예요? 이미연의 질문에 수사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태연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리면서도 동시에 조직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이런 복잡한 방법을 택했다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쪽지 그 사람은 내가 아니야는 자신이 죽지 않았다는 뜻이었고, 두 번째 메시지 너는 누구지? 는 조직에 대한 경고였다고 합니다. 정민수는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은 우연히 이 복잡한 음모의 한가운데에 서게 된 것이었어요. 만약 자신이 그 쪽지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태연의 메시지는 영원히 묻혀버렸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태연 씨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영사의 질문에 수사팀장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이태연은 현재 정부 보호하에 있으며 이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협조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생체 실험 프로젝트의 전모를 밝히는데 그의 증언이 결정적이라고 했어요. 이미연은 눈물을 흘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비록 직접 만날 수는 없지만 안전한 곳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정민수도 이 복잡한 미스터리가 해결되어 홀가분했어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민수의 질문에 수사팀장은 이 사건이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생체 실험 프로젝트와 관련된 조직의 전모를 밝히는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태연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민수는 자신이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 죽은 자의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태연의 절박한 메시지가 정민수를 통해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몇 달 후 생체 실험 프로젝트 관련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태연의 증언 덕분에 불법 실험의 전모가 드러났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게 되었어요. 정민수는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쪽지를 발견한 경위를 증언했습니다. 이미연도 오빠를 대신해 피해자 가족 자격으로 참석했어요. 재판이 끝난 후 정민수는 이미연과 함께 국립묘지를 찾았습니다. 박성우와 최진우를 위한 작은 추모비를 세우기 위해서였어요. 이들은 비록 복잡한 상황에 휘말려 죽었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정민수는 이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빠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미연은 정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이태연도 곧 일반인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들었어요. 정민수는 이미연의 간절한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넘게 생사를 알 수 없었던 오빠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기적 같은 일이었죠. 며칠 후 정민수는 이미연과 함께한 조용한 카페에서 이태연을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남매는 서로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태연은 많이 야위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는 정민수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제 메시지는 영원히 묻혀버렸을 거예요. 이태연은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이 남긴 절박한 메시지를 정민수가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해준 덕분에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다고 했어요. 정민수는 단순히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이 일을 통해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정민수는 이번 경험을 통해 자신의 일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다고 말했어요. 단순히 시신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어주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그 목소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도 있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이태연은 앞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많은 상처를 받았지만 진실을 밝힐 수 있어서 후회는 없다고 했어요. 이미연도 오빠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몇 주 후 정민수는 혼자 국립묘지를 다시 찾았습니다. 박성우와 최진우의 묘비 앞에 서서 조용히 묵념을 올렸어요. 작은 꽃다발을 놓고 마음속으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들의 죽음이 결국 더 큰 진실을 밝히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그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주고 싶었어요. 정민수는 장례식장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는 이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죽은 자의 목소리는 끝내 묻힌다. 이것이 이번 사건을 통해 깨달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앞으로도 자신의 일을 할 때 이 교훈을 잊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때로는 죽은 자가 전하려는 메시지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진실일 수도 있으니까요. 살아있는 이가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죽은 자의 목소리는 끝내 묻히고 맙니다. 오늘도 누군가의 외침이 우연히 아주 작은 틈을 통해 세상 밖으로 흘러나왔습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들어준 단 한 사람. 그 한 명이 모든 진실의 시작이 되었죠. 세상이 잊은 사람들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